안녕하세요. 자동차 보는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8월달에 추천드린 1000만원대 가성비 중고차 3편을 묶어서 한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총 12조능의 준중형, 중형, 준대형, 대형 세단과 SUV 그리고 연비 좋은 차까지 있습니다. 12종 모두 성능과 안전, 가성비가 매우 준수한 차량들이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첫 번째 차량은 8세대 소나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기타입니다. 2.0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160마력 20토크, 연비는 13.3km/L입니다. 소나타를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출력과 연비입니다. 누 개선 엔진으로 전세대 대비 마력과 토크는 오히려 떨어졌지만 실제로 바퀴로 보내는 휠 마력은 137마력 17토크로 오히려 전세대 대비하여 증가했습니다. 구동 손실을 줄이고 엔진을 실용 구간 위주로 세팅을 해서 수치상 출력은 감소했지만 제로백이 LF는 11초 중반, DM8은 10초 초반으로 약 15%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DM8 엔진은 3000rpm 정도만 돼도 최대 토크가 플랫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용 영역에서는 오히려 증가된 토크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비 효율도 개선되어 가솔린 중형임에도 불구하고 13.3이라는 준중형에 가까운 연비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샤시입니다. 소나타 DM8은 처음으로 현대 3세대 샤시를 적용했는데요. 무게중심이 낮고 신설된 안전규정에 대응하는 최신 샤시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잘 달립니다. 사실 3세대 플랫폼은 제작 단가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모듈러 플랫폼이지만 현대의 가장 최근 샤시다 보니 2세대보다 개선된 안정성과 주행성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폭망을 해버렸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심심하게 생긴 LF 소나타보다 DM8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이 보셨으니 여러분도 좀 적응되지 않았나요? 찬찬히 하나씩 뜯어놓고 보면은 쿠페형 디자인에 트렁크가 짧아 패스트백을 연상시키는데 앞모습만 눈에 익숙해지면 괜찮게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봐서 그런지 이제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번째는 가격입니다. 우선 호불호가 좀 있다 보니 감가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19년식 스마트 트림이면 1,500만원대 구매가 가능합니다. 최신의 현대차답게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등 안전 옵션이 스마트 트림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가죽 시트, 앞뒷좌석 열선, EPB 브레이크 등 필수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 키와 하이패스가 옵션으로 빠져 있어 될 수 있으면 스마트 키, 하이패스, 판치 스크린이 탑재된 프리미엄 트림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19년식 프리미엄 트림은 1,700만원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나타는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지만 그래도 최신 세대 현대자동차인데 출시 2-3년 만에 1,000만원이 감가된 차는 아마 소나타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신차지만 감가가 많이 진행된 DM8 소나타가 첫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두 번째 추천 차량은 쉐보레 말리부입니다. 2.0 터보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매치되어 있습니다. 말리부 2.0 터보의 풀옵션 중고 가격은 1,500만원대입니다. 풀옵션 차량답게 HUD를 제외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옵션이 다 있고 잘 찾아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탑재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GM의 최신 플랫폼인 입실론2 플랫폼을 적용하여 최신 기술은 다 적용된 차량입니다. 최신 플랫폼답게 IIHS의 스몰 오브레 테스트에도 9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네시스처럼 갖다 박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비껴서 지나가는데 역시 이 테스트를 감안하고 설계가 진행되었구나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플랫폼 적용과 함께 전세대 단점을 말끔히 씻어버린 차인데요. 전장이 그랜저보다 길어서 넓은 2열 공간을 확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대 대비하여 100kg 가까이 무게를 줄였습니다. 강성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차종보다 가벼운 건 다운사이딩 엔진과 모든 부품에서 경량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모든 부품에서 1g이라도 줄이려고 부품의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설계를 바꾸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필요 없는 부분에 구멍을 뚫는 듯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단가를 맞추나 걱정스러울 정도로 경량화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2.0 모델은 캐딜락과 카마라에 들어가는 2.0 터보 엔진이 디튠되어 적용되었습니다. 말리부는 아무래도 전륜 베이스다 보니 수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백 6초대를 찍는 매서운 가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탔을 때는 풍부한 출력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달릴 수 있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좀 밟을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출시 당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차로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의 카마로다 입을 모아 칭찬했던 차입니다. 아마 라세티 프리미어 이후로 쉐보레 팬을 가장 많이 생기게 만든 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리부의 오너 평가는 8.4점입니다. 역시 주행감에 가장 큰 만족을 했네요. 오너들의 주행 만족감은 BMW 3 시리즈만큼 높은 9.7점입니다. 하지만 운전할 때 악셀을 조심조심 밟아야 하는데요. 왜냐고요?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이 엔진은 고급류 세팅이 되어 있어 성능을 100% 뽑으려면 고급류를 넣어줘야 합니다. 유지비가 부담된다면 1.5 엔진 라인업을 추천드립니다. 고급류 세팅과 출시 당시에 논란이 게 또 있는데 미국에는 ICM 8단을 넣어주고 한국에는 3세대 보령 미션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인터넷에서 옵션이라도 미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 막상 꿈을 열어보니 엔진과 조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젠3 미션은 현대보다 뛰어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젠1이나 젠2처럼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리부 2.0 터보 LTZ 트림의 출고가가 4천만원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가를 시원하게 먹어서 풀옵션 차량도 1,500만원 미만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부품값이 비싸서 유지 보수 측면에서 현대기아 대비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이 성능의 이 가격대라면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0만원대의 풀옵션 중형차, 시원한 가속 성능, 말리부가 두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세 번째 추천 차량은 제네시스 G80입니다. 6기통 3.3L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16년식을 구매한다면 1,800만원에서 1,900만원대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대형 럭셔리 세단을 샀을 때 가장 부담되는 게 차량의 유지비겠죠. 16년식 제네시스 G80 3.3의 1년 자동차세는 30% 할인된 60만 8천원이며 연비는 9.1입니다. 중고차로 구매 시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이 들진 않는데요.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 괜찮은 차입니다. 주행거리가 많다면 2.2 디젤 모델도 있고요. 이 차의 오너 평가는 8.5점으로 연비와 가격을 제외한다면 모두 9점대로 매우 이상적인 차입니다. 중고차 구매하면 가격까지 저렴하니 연비 말고는 완벽한 차가 되겠네요. 이 차를 추천드린 이유는 첫 번째 바로 제네시스이기 때문입니다. 제네시스는 한국에서 고급 세단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40, 50대가 제네시스에서 내리면 뭔가 여유로운 중년의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제네시스는 한국 한정으로 독 3사급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데요. 가격이 저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제네시스 정말 잘 팔리죠. 판매량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MVH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조용하고 6기통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어 부드러운 승차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고장나지도 않고 수리비까지 저렴하니 많은 사람들이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품질입니다. DH 제네시스는 현대의 첫 제네시스 브랜드 차이다 보니 현대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 이건 이전 세대인 BH부터 그랬는데 제네시스의 별명이 제네실수가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제네시스 1세대인 BH 때 고급 브랜드로 런칭하려고 했으나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런칭은 지연되었지만 현대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제네시스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했냐면 주요 협력사들 생산 라인에 DH 전용 라인 이렇게 편말을 붙여놓고 인원과 설비를 따로 관리했을 정도입니다. 차량 설계 수명도 일반 차보다 길게 제작되어 중고로 차를 사도 큰 수리 없이 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입니다. 2013년 출시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9등급을 받았고 종합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차 중량이 2톤에 육박하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에 에어백도 있고 A필러가 아주 짱짱하게 버티면서 승객을 잘 보호했습니다. 네 번째는 무게입니다. 하지만 제네시스에도 단점이 있는데 주행 충돌 테스트를 통과하고자 차대 고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공차 중량이 1.9톤입니다. 1.9톤이면은 경쟁 차종인 BMW나 벤츠에 비하면은 거의 200kg나 무겁고 전 세대의 BH와 비교해도 150kg나 무겁습니다. 실제로 경쟁사들은 서브프레임이나 압류들은 알루미늄을 사용했는데 제네시스 G80은 극도로 제한적인 부품만 알루미늄을 사용했습니다. 무게 때문에 연비는 좀 손해를 봤지만 승차감에는 덧보는 게 있습니다. 신형 그랜저가 아무리 차를 잘 만들었다고 해도 차급은 뛰어넘지 못하는데요. 정말 잘 만들어진 리얼 고급 세단 제네시스 G80이 세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네 번째 추천 차량은 그랜저 IG입니다. 2.4 가솔린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가 매치되어 있습니다. 모던 트림 기준 1,500만원에서 1,700만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던이면 가장 낮은 트림, 흔히 말하는 깡통이지만 그랜저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천연 가죽 시트, 정품 내비, 후방 카메라, 전동 시트 등 기본 옵션 외 고급 사양이 상당히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패스와 통풍 시트가 묶여서 옵션으로 빠져 있으니 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를 꼭 고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미삼아 요즘 설문조사를 종종 하는데 1,500만원대라면 그랜저 IG가 무조건 압도적인 1등을 합니다. 소나타 8세대가 아무리 최신 플랫폼과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고 해도 차의 급은 넘지 못하는데 이를 여실히 반영하는 설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오너 평가는 8.7점입니다. 연비를 제외하고 모든 게 9점대인 정말 이상적인 차량입니다. 연비도 운전 습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지만 오너 대부분 공인연비인 11km는 나온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랜저 IG부터 중장년층이 탄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젊은 디자인과 탄탄한 주행 성능으로 구별층의 폭이 매우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30대부터 50대까지 고르게 많이 타는 차량입니다. 이 차는 매우 잘 팔렸던 차량이기 때문에 중고차 매물이 정말 많은데요. 조금만 발품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차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랜저 IG는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리프트를 풀체인지급으로 해버려서 좀 오래된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새로 출시한 그랜저가 7세대 그리고 IG 그랜저가 6세대 즉 한 세대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나온 7세대 그랜저는 너무 바뀌어서 그런지 결함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곧 이유에 대해서 찍겠지만 사전 예약으로 신차를 사는 거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영상으로 좀 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500만원대 이 차를 구매하겠다고 한다면 다 이유가 있겠죠?
우선 아무리 그랜저가 흔해졌다고 했지만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우리나라에서 그랜저의 이미지는 무시 못하고 현대의 플래그십이다 보니 실내의 소재감과 디자인이 고급스러워 소나타와 확실한 급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까지 저렴하고 메모리 많아 선택폭도 넓으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실내 디자인은 좀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아날로그 시계를 꼭 넣어야 했는지 좀 이상한 위치에 아날로그 시계가 있고 센터 디스플레이도 좀 주변과 맞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기는 방금 소개해드린 제네시스 G80보다 오히려 실내가 넓은데 제네시스는 후륜 구동 세단이고 운동 성능을 높이고자 무게 배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전장은 제네시스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은 오히려 그랜저가 더 넓습니다. 실제로 타보면 이거보다 넓은 차가 필요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탄한 주행감, 넓은 실내, 차량의 네임밸류, 고급스러운 소재감을 갖고 있는 그랜저 IG가 네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첫 번째 차량은 쉐보레 이코녹스입니다. 1600cc 디젤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가 배치되어 있고 136마력, 32.6토크, 13.3의 연비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이 차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코녹스는 캡티바 후속으로 2018년에 1.6 디젤 단일 트림으로 한국에 출시한 차량입니다. 1.6 엔진은 평이한 수준의 출력과 연비를 갖고 있습니다. 18년식이면 프리미어 트림이라도 1,500만원에서 1,700만원대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코녹스는 한국에 출시했을 때 애매한 가격 포지셔닝 때문에 판매가 매우 부진했는데요. 이 차는 준중형 플랫폼인 델타2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되어 크기가 QM6와 비슷하고 산타페 DM보다는 5cm, TM보다는 10cm가 작습니다. 중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고 준중형이라고 하기에는 큰 애매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이 코녹스는 사실 캡티바와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QM6도 중형 SUV라고 팔리고 있으니 GM도 우겨서 중형 가격에 포지셔닝하여 판매하고 싶었겠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 코녹스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차는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해서 한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때문에 관세 및 운송료까지 더해져 투싼과 경쟁하는 2천만원 중반의 가격 포지셔닝이 구조상 어려웠습니다. 상황은 이해가나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 크기도 더 넉넉하고 엔진도 더 고출력인데다가 수리비까지 저렴한 산타페나 소렌토를 두고 이코녹스를 구매할 메리트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코녹스가 국내 시장에서 폭망한 이유를 정리했고요. 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 차는 단지 가격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면을 받았을 뿐 차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코녹스는 미국에서 토요타 라브4와 혼다 CRV와 대등한 경쟁을 하며 출시 초 미국에서 월 2.5만 대가 팔릴 정도로 GM의 대표 인기 차종이 되었고 워즈오토에서 베스트 인테리어에 선정될 정도로 디자인 경쟁력도 있습니다. 신차 시장에서는 가격 때문에 외면을 받았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성비 중고차로 다른 쉐보레 차처럼 현대기아 대비 우수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는 깡통 트림부터 시티 브레이킹 시스템이라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과 차선 유지 보조 등 안전 사양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마트 키, 마이링크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프리미어 트림으로 올라가면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오토 테일게이트,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매우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없는 옵션 없이 다 들어가는 프리미어 트림에도 중고 가격은 1,500만원에서 1,700만원대로 2018에서 19년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M의 최신 플랫폼이 델타2 플랫폼이고 독일 오펠제 디젤 엔진이 들어간 샤시와 파워트레인의 성능이 매우 준수합니다. 모듈러 플랫폼이 나오긴 했지만 D2XX-X는 GM의 최신 플랫폼이다 보니 안전 규정을 다 대응하는 데다가 디젤 엔진의 공인 연비는 13이지만 고속주행 시 18까지 나온다는 오너들의 평가가 많습니다. 이 차의 오너 평가는 9점입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9점대면 매우 높은 점수입니다. 가격을 제외하고 모두 9점대인데 우리는 중고차로 사면 가격까지 저렴하니 완벽한 중고차를 구매하는 셈이겠네요. 다만 엔진이 작고 차체가 크다 보니 고속 영역에서 힘이 좀 부족하고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에 중고 매물이 많이 없지만 실내 넉넉하고 옵션 빵빵한 이코녹스의 선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중고차 이코녹스가 첫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두 번째 추천 차량은 QM6 2.0 GD 가솔린 차량입니다. 2.0 가솔린 엔진과 CVT 미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144마력, 20.4토크, 연비는 11.4km입니다. 19년식 에리 기준 7만 정도 주행한 차량을 1,6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쌍용치급으로 봤지만 사실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는 전세계 판매량 탑5에 이름 올리는 인류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QM6에는 CVT 미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CVT 미션은 경차나 소형차에 들어가는 미션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잠시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QM6는 자트코사 CVT 미션에 들어가는데 자트코는 무단 변속기를 오래전부터 개발 발전시킨 회사로 닛산의 자회사입니다. 자트코에서 만든 CVT는 닛산의 중형 세단 알티마, 대형 세단 맥시마는 물론 대형 SUV인 패스파인더까지 매우 폭넓게 활용되는 미션입니다. QM6에 적용된 자트코의 CVT는 효율성과 내구성이 모두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CVT의 단점이라고 하면 자동 변속기와 달리 변속
없이 RPM만 높아지는 이질감과 내구성이 문제가 있는데 이 차에 적용된 CVT 미션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개선되어 자동 변속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다만 겨울 미션 온도가 올라오기 전까지 보호로직에서 변속이 더딜 수 있으니 겨울철 실외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좀 더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QM6는 디젤의 불쾌한 진동과 소음이 싫고 단거리를 많이 운행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디젤에는 DPF와 SCR이라는 매연과 질소 산화물을 저감시켜주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들은 배기온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항속 주행을 필요로 합니다. 너무 짧은 거리만 이동이 계속되면 이 장치들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으니 주행거리가 짧으신 분들은 가솔린 SUV 차량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M6 GD의 장점은 우선 SUV 장점은 유지하면서 디젤의 불쾌한 진동과 소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SUV는 높은 시화학과 화물이 많이 실립니다. 하지만 세단 대비 무겁고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 가솔린이면 연비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 차는 효율 좋은 닛산의 엔진과 자특구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연비도 세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SUV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실제로 타보면 매우 조용하고 신뢰가 안락합니다. QM6는 미국에서 판매가 되지 않아 IIHS에서 진행하는 스몰 오버랩 테스트 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닛산 로그와 동일 플랫폼인 CMF를 사용하고 있어 로그가 IIHS에서 진행하는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으니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QM6도 이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QM6는 NCAP에서 1등급을 받았고 40% 옵셋 축돌 테스트에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 안전한 차량입니다. QM6를 추천드린 이유는 가성비가 국산차 중에는 가장 좋습니다. 2019년식 신차 컨디션의 자동차를 1,6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QM6의 오너 평가는 8.6점입니다. 중형 SUV 중에도 상당히 높은 점수이죠. 그리고 르노 자동차의 장점이라면 자동차 모델 중에 길어서 중고차를 사도 신차 같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M6의 단점으로는 악명 높은 S리크 시스템과 정비비가 다소 비싸지만 닛산의 최신 플랫폼과 엔진 미션이 적용되어 사실 닛산 차라고 해도 무관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수리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으니 매우 가성비 있는 차량입니다. 두 번째 추천 차량은 가솔린 SUV 르노코리아의 QM6 2.0 GD 모델입니다. 세 번째 추천 차량은 올류 소렌토입니다. 2.0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186마력 41토크 연비는 13.5km입니다. 2016년식이면 프레스티지 트림 기준으로 1,6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렌토부터 중형급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라면 기본 옵션 외에 2열 열선, 1열 통풍, 1열 전동 시트 등 편의사항이 대폭 탑재됩니다. 오너들의 평가는 8.8점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1,000만원대 중반에 중형 SUV를 사야 한다면 산타페 DM과 소렌토 UM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가격대에 사야 한다면 산타페 대비 소렌토가 좀 더 우위에 있습니다. 우선 소렌토는 LFP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미국 IIHS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산타페 DM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차대 보강을 하였지만 YF 플랫폼을 사용하는 산타페 DM보다는 LF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소렌토가 주행과 안전에 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페 대비하여 전장은 80mm, 전폭은 10mm가 더 커서 실내가 여유롭습니다. 현대에서는 산타페의 전장은 늘린 맥스 크루즈가 있었기 때문에 간섭을 피하고자 산타페의 크기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기아는 윗급이 모하비밖에 없어 한껏 크기를 키우고 출시했습니다. 소나타와 그랜저의 전장 차이가 겨우 60mm 남짓 나리기 때문에 동급에서 산타페 대비 전장 80mm, 전폭 10mm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커진 차체로 넉넉한 트렁크 공간이 확보되어 차박이나 캠핑을 해도 부족함이 없고 디럭스 유모차나 유아 전동차도 분해 없이 트렁크에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열에는 카시트 3개가 나란히 들어가기 때문에 아기가 3명인 집도 카니발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어진 차체 덕에 보다 활용도 높은 3열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차가 개발 중일 때 스파이샷이 찍히면 차 크기가 너무 커서 카니발 쏙빠지다, 모하비 후속이다 온갖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비슷한 가격대인 산타페 DM 대비 확실히 넉넉한 실내를 가지고 있는 게 소렌토의 장점입니다. 마지막 소렌토의 장점은 디자인인데요. 직선이 많을수록 처음에는 멋있지만 쉽게 질린다고 생각하는데 소렌토는 부드러운 곡선을 많이 사용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렌토의 오너들도 디자인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넉넉한 실내에 R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는 크게 트러블도 없으니 아빠들의 차로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튼튼하고 넉넉한 소렌토가 세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네 번째는 다둥이 아빠들 세계관 최고의 자동차 올류 카니발입니다. 2.2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녀가 2-3명 있는 가정이라면 카니발을 대체할 수 있는 차종이 많지 않은데요. 찾는 사람이 많아 감가가 적은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6월에도 SUV 부문 중고차 판매량 1위가 올류 카니발, 2위가 더뉴 카니발이었습니다. 올류 카니발의 페이스리프트된 버전이 더뉴 카니발이니 사실 YP 카니발이 1, 2위를 했다고 해도 무관하겠네요. 신형 카니발도 나왔고 디젤 차종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있다 보니 올류 카니발이면 2천만원 미만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카니발은 법인과 렌트 이력이 많은 차종이다 보니 용도 변경 이력을 잘 보고 고르셔야 됩니다. 올류 카니발부터 MPV이지만
SUV의 바디 쉐입을 연상시키는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오너들의 디자인 만족도가 8.9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 차의 오너 정어평가는 8.4점으로 연비를 제외하면 준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운전해봤지만 2.2 엔진이 이 차를 끌기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태우고 여행하기 좋아 최고의 패밀리카라는 평이 많습니다. 꽉 막힌 경부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다둥이 아빠들의 최고의 차 카니발이 네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첫 번째 차량은 K5 2세대 하이브리드입니다. 2000cc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배치되어 있고 공인 연비는 17.5입니다. 원래 하이브리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단 변속기가 많이 배치가 되는데 기아 2세대 하이브리드는 자동 변속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동 변속기는 토크 컨버터를 통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구조라서 동력 손실은 좀 있지만 변속 이질감은 DCT나 무단 변속기 대비 장점이 있습니다. 2016년식 K5 2세대 하이브리드 노블레 스트림의 가격은 1,300만원대입니다. 신차 가격이 3,200만원이 넘었던 차량이므로 스마트키, 하이패스 등 필수 옵션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1세대 하이브리드는 도요타의 특허를 우회해서 만들다 보니 주행 이질감이 정말 심했습니다. 도요타는 발전용 모터와 구동용 모터를 각각 한 개씩 총 2개를 쓰는데 현대는 도요타의 특허를 우회하고자 한 개의 모터를 가지고 발전과 함께 구동도 하다 보니 발전을 하다가 다시 구동으로 전환될 때 모터에서 엔진으로 전환될 때 특히 이질감이 심했습니다. K5 2세대 하이브리드는 이런 문제점을 많이 개선한 차량으로 보다 완성도 높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1세대 소나타나 K5 하이브리드는 지금 중고 시세로 500만원 정도 하는데 하이브리드 치고 연비도 좋지 않고 주행 중 울컥거림이 있으니 구매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꼭 시승해 보시길 바랍니다. 2세대 K5 하이브리드의 오너 평가는 8.9점입니다. 9점에 가까운 점수로 오너 만족도가 매우 높은 차량입니다. 오너들은 특히 연비에 만족을 했는데요. 평균 연비가 17km 이상 된다는 리뷰가 많습니다. 이 차의 장점은 LF와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전세대 대비 차대 강성이 좋아졌고 미국 안정도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디자인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F 소나타보다 K5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소나타와 K5는 형제 차종이니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아의 하이브리드 가성비 세단 K5가 첫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두 번째 추천 차량은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1.6 자연흡기 엔진과 6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고 엔진과 모터를 합산한 시스템 통합 출력은 141마력 26.9토크이고 공인 연비는 19.5km입니다. 엔진 자체만 놓고 보면 104마력 15토크밖에 되지 않지만 모터의 지원을 받으면 이 차를 끌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2016년식 프레스티지 트림 주행거리 10만 언저리 기준으로 1,400만원에서 1,600만원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급이면 스마트키, 통풍 시트가 들어갈 정도로 옵션 자체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하이패스가 옵션으로 빠져있으니 구매하실 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니로의 오너 평가는 8.6점이고 디자인의 감점만 없었다면 9점대는 무난히 나올 차량입니다. 니로는 기아의 첫 하이브리드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으로 2차 이전까지는 일반 내연기관의 자동차 플랫폼을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차를 제작하였습니다. 모터는 엔진룸에 넣었지만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둘 곳이 없어 주로 트렁크에 들어가는데 위쪽에 넣으면 가스차처럼 트렁크가 좁아지고 아래쪽에 깔아버리면 후방 충돌 시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져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니로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전용 플랫폼으로 배터리가 2열 좌석 밑으로 들어가 보다 안전한 자리에 넣어줬고 무게중심도 낮아졌습니다. 디자인만 괜찮다면 니로는 정말 실용적인 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용 샤시, 미션, 엔진을 적용하여 막 타고 다녀도 15, 16은 우습게 나오고 연비 운전을 조금만 한다면 20km 찍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는 빈도가 적거나 아이들이 주로 탄다면 연비가 더 우수한 형제 차종인 아이오닉 구매를 고려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니로 대비 뒷좌석 머리 공간이 좁고 트렁크도 훨씬 작습니다. 니로는 SUV 형태라서 아이오닉과 플랫폼은 동일하지만 뒷좌석 머리 공간과 트렁크가 훨씬 넉넉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실내 크기를 결정하는 축구도 스포티지보다 길어 밖에서 보는 것보다 타보면 넉넉한 실내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단점은 디자인인데요. 실용적이긴 하지만 해치백이라고 하기에 높고 SUV라고 하기에 낮은 우리 눈에 불편한 실루엣을 갖고 있고 호불호가 강한 전면 디자인이 있습니다. 디자인 호불호가 있지만 미친 연비, 생각보다 넓은 실내, 실용성에 몰빵한 SUV 하이브리드 니로가 두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세 번째 추천 차량은 2016년식 BMW 320 ED 모델입니다. 연비 좋은 차 이야기하는데 무슨 외제차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설명을 더 들어주세요. ED 모델은 일반 320D에서 출력이 뒤튠되고 연비를 증가시킨 모델입니다. 2.0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선 BMW 3 시리즈 ED를 추천드린 이유는 유지 보수가 타 수입차 대비 저렴합니다. 이 차에 적용된 B47 엔진과 ZF 8단 자동 미션은 장고장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고 B47 엔진은 BMW의 고질병인 누유도 타 엔진보다는 적습니다. 또 F바디 3 시리즈는 한국에서 정말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일반 정비소에 가서도 수리가 가능할 정도로 정비 접근성이 좋고 재생 제품과 애프터마켓 제품이 많아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ED는 차 관리가 잘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D는 출력이 다운된 버전이고 디자인도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버전보다는 얌전하게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오너들의 성향은 차를 험하게 몰기보다는 연비 위주로 주행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면 차에 가해지는 부하가 적기 때문에 차 상태가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식 10만 정도 운행한 차량 기준으로 1,500만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냥 320D도 연비가 좋은데 ED 모델은 연비 괴물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 시 18에서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디젤은 휘발유보다 유류비까지 저렴하니 체감 연비는 아마 하이브리드 이상일 겁니다. 이 차의 오너 평가는 9.2점으로 오너들이 매우 만족하는 차량입니다. BMW 3 시리즈의 DNA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주행감 탄탄하고 핸들링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ED라고 해도 제로백이 7.8초입니다. 소나타 2.0이 11초대이니 ED 모델이라고 해도 BMW는 BMW입니다. 특히 오너들의 품질 만족도가 9.2점인 걸 보면 엔진과 미션의 장고장이 크게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의 유일한 단점은 아마 뒷좌석 크기일 겁니다. 후륜구동 세단이다 보니 가운데로 센터 터널이 지나가고 앞 뒷바퀴 무게 배분을 50대 50으로 맞추다 보니까 엔진이 실내로 많이 들어와 실내가 좁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뒷자리가 좁아서 성이 못할 정도는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비도 좋지만 운동 성능도 좋은 320 ED 모델이 세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자동차는 토요타의 프리우스입니다. 1.8 가솔린 엔진과 무단 변속기 그리고 전기 모터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122마력 14.5토크이고 공인 연비가 무려 21.5km입니다. 이 차는 아무리 지랄같이 운전해도 연비를 15 이하로 떨어뜨리기 쉽지 않은 정말 전설의 연비왕입니다. 출력 자체는 아반떼보다 낮지만 초반 출발 시 모터의 강력한 토크가 보조해주기 때문에 실생활 영역대의 도로 주행 시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2016년식 4세대 프리우스의 중고 가격은 1,500만원입니다. 토요타는 하이브리드를 처음 대중화시킨 브랜드이고 선두주자답게 여러가지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우스는 이미 4세대나 거치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출시한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와는 기술적인 완성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우스는 워낙 스테디셀러이고 판매량이 보장된 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랜저처럼 어떻게 내놓아도 잘 팔리는 차였지만 4세대 프리우스의 디자인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생겨도 연비 좋으면 살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상하게 생긴 차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프리우스 정도면 얌전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오너 평가는 9점입니다. 연비가 9.9인 게 인상적이네요. 시내 주행은 당연히 우수하지만 특히 고속도로 정석 주행 시 프리우스의 공기 저항 계수가 0.24로 매우 낮기 때문에 고속 연비 역시 좋습니다. 모하비가 0.4이니 0.24는 거의 양산차 중에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연비를 제외하고 프리우스의 최대 장점은 내구성입니다. 토요타는 예전부터 장고장 없는 차를 만들기로 유명한데 프리우스 역시 장고장이 매우 적습니다. 현재 자동차 개발 프로세스와 품질 확보 활동은 토요타의 프로세스를 모티브로 할 발전된 것을 전 세계 제조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용어만 다를 뿐 개념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일본 업체가 정말 대단한 건 이 모든 프로세스가 FM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와 업무를 진행하며 그 딱딱함을 피부로 체감했고 이게 품질 1등, 믿고 타는 일본차라는 인식을 만든 뒷배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내장재의 질은 그렇게 좋지 못하고 옵션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 계기판이 중간에 있고 우리나라에선 수리 인프라도 부족하고 비용도 비쌉니다. 하지만 잘 고장나지 않고 연비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연비 좋고 연비 좋은 프리우스가 네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